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시절 가장 많이 부딪힌 건 신혼집 문제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 근처에 집을 얻으려 했죠. 출퇴근이 편하고 새 삶을 시작하기에도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애 낳을 거면 시댁 근처로 와야지. 그래야 내가 봐줄 수 있잖아.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명령 같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제 편을 들어줬지만 며칠 뒤엔 말이 바뀌었죠. 그래도 어머니 말이 맞지 않아? 아이 낳으면 도움 받아야 하잖아. 그 말에 결국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결정권은 제게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조금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친정에서 부모님이 너도 나도 다 사는 아파트 지금 안 사면 언제 살 수 있을지 모른다며 기회 되었을 때 매입하라고 하시며 남편이 마련해온 전세 보증금만큼 추가로 돈을 주셨거든요. 집 계약하는 날 시어머니는 유독 환하게 웃으며 말했었죠. 이제 우리 가까우니 얼마나 좋으냐. 그 말 속엔 따뜻함보다 감시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걸 그때 몰랐습니다. 이사 후 출근길은 매일 전쟁이었습니다. 버스 한 번, 지하철 두 번, 왕복 3시간. 게다가 바로 임신을 한 저는 너무나 힘이 들었었죠. 지쳐서 겨우 버티던 어느 날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산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쉬셔야 해요.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죠. 미안해. 나 버티지 못했어. 몸이 먼저지. 어쩔 수 없잖아. 그 말이 위로 같기도 체념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회인이 아니라 집안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은 후 시어머니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죠. 젊은 애들은 몸이 왜 이렇게 약하냐. 요즘 며느리들은 애 하나 낳고 별의별 생색을 다 낸다. 처음엔 도와주시던 손길이 이제는 감시의 눈으로 변했습니다. 분유는 너무 따뜻하게 하지 마. 밤중 수유는 습관 들인다.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 보러 오면 집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숨조차 조심스러웠죠. 특히 아이 보러 오시면서 자꾸 저희 사는 아파트에 관해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여기다 아파트 산 거 신의 한 수라 그러더라. 내가 뭐라고 했니? 우리 집 근처에다 집 얻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했냐, 안 했냐? 그런데 너는 아파트 값이 몇 배나 올랐는데 입 싹 닫고 그러니? 시세가 몇 배 되었으니 시세 차익 중 최소 절반은 내 몫이라 이거야. 지금 처음 샀을 때보다 3배 정도 올랐으니까 딱 3억만 내 통장에 입금시켜라. 아파트 거래할 때 부동산에 수수료도 떼는데 너는 내 덕분에 돈벼락을 맞고도 수수료는커녕 자그마한 선물도 없어 그래.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디? 남편에게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관심이 있으니 그러는 거라고. 참 그렇더라고요. 아이 돌 즈음 저는 다시 일하고 싶었습니다. 집안에 갇혀있던 시간 동안 내 이름이 사라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본 공고, 야간 물류센터 근무, 정직원 전환 가능. 시어머니 말했습니다. 그래, 벌 때 벌어야지. 애는 내가 봐줄게.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첫 출근 날 도시락 2개를 싸서 시댁에 들렸죠. 어머니, 이거 같이 드세요. 하지만 한 입 드시곤 말하셨습니다. 짜다. 네 음식은 왜 이렇게 간이 세냐? 그래도 웃었습니다. 이제 다시 사회인이 됐구나. 그게 그렇게 뿌듯했죠. 첫 월급을 받던 날 시부모님께 작은 감사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집 근처 소갈비 전문점을 예약했죠. 어머님, 아버님, 제 첫 월급으로 식사 대접할게요. 고기가 익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너무 달지 않냐? 짜서 못 먹겠네. 반찬 이게 다야? 식당 안은 조용했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입에 안 맞으시면 다른 데로 옮길까요? 말도 못하니? 예민하긴.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파트 시세 차익도 엄청 봤으면서 첫 월급 탔으면 그거 통째로 내놔도 별 문제 없지 않니? 심심하다고 애는 나한테 던지든 맡겨두고 그렇게 사회생활 재미지게 해놓고 겨우 산다는 게 갈비가 뭐니? 그럴 바에야 그 집 팔고 더 큰 아파트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같이 살자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 불만 없이 애 봐준다. 시어머니가 말을 하는 동안 식탁 위엔 고기 한 점 남지 않았죠. 그제 알았습니다. 이 집엔 고맙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손에 계산기를 들고요. 자, 시세 차이 9억. 거기서 절반은 내 몫이니까 4억 5천. 근데 네가 며느리니까 할인 좀 해줄게. 딱 3억만 내 통장에 넣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제는 시세 차익도 분배하는 시대인가요? 라는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죠. 여보, 어머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엄마가 농담 반 진담 반이겠지. 그냥 넘겨. 하지만 다음날 시어머니는 진짜로 제게 계좌 번호를 보냈습니다. 문자 제목은 시세 차익 나눔이었죠. 제가 입금은커녕 답장도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말투를 바꿨습니다. 그래,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현물로 하자. 여자가 명품 하나쯤 있어야 품격이 있지. 시어머니는 정확히 브랜드 이름과 모델명을 불렀습니다. 루이비통 카피신스 미니. 요즘 시어머니들은 그거 다 들더라. 그 가방은 백화점 정가로 69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피부 관리기, 안마 의자, 금팔찌까지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걸로 끝나겠지 싶었습니다. 없는 돈 쪽에서 명품 가방 하나 사드렸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신호탄이었어요. 며느리가 이제 철 좀 들었네. 다음엔 우리 큰집 제사 때 금목걸이 하고 와야겠다. 시어머니의 손끝엔 이미 새 가방이 반짝이고 있었고 제 마음속은 서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그뿐만이 아니었죠.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실수했나 싶었죠. 그런데 세탁기를 돌리다 낯선 속옷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시어머니가 변실금이 있으셨던 겁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 건강이 좀 안 좋으신가 봐.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당신이 직접 물어봐.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죠. 그 목소리는 이미 전쟁이었습니다. 너, 네 남편한테 내 얘기했지? 똥 지린다고. 네가 어떻게 내 체면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릴 수가 있니? 망신을 줘도 유분수지? 이렇게 모욕을 할 수 있는 거니? 그것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러면서 온갖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물류센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시어머니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내가 늙어서 똥 지른다고 욕했니? 넌 아파트 시세 차이 많이 봐서 아쉬운 거 없다 이거야? 시험이 말인 귓등으로도 안 듣고 아파트 시세 차이 일부 넘겨달라는 거에 이런 방구도 없고 이제 내가 똥까지 지른다고 모함을 하는구나. 어디 한번 두고 봐. 나도 이판 사판이다 이거야. 남편도 쩔쩔매며 매달렸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왜 저렇게 막무가내가 되셨는지 이게 다 돈 때문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신혼집 구매 당시 시댁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돈 내시는 게 본인들 무시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급기야는 아파트 사줄 거면 사위 드리는 값으로 생각하시고 명의를 완전히 남편 이름으로 하라고 했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건 좀 어렵겠다며
부득불 저와 남편의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 관상이 욕심이 너무 많게 생기셨다며 싸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더니 3배 가까이 오를 줄은 몰랐는데 오르고 나니 시어머니가 욕심이 생기시나 봅니다. 말끝마다 아파트 하시면서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쉽사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었죠. 애 밥은 제대로 먹였냐? 이불 냄새는 왜 이러니? 반찬은 네가 직접 했어? 일주일에 3번은 불쑥 찾아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외워놓고요. 제가 시장을 본 영수증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치 5,000원짜리 사면 어떡해? 요즘 살림하는 법도 몰라? 시댁 친척들에게는 험담이 퍼졌습니다. 우리 며느린 게을 넣어서 냄새나는 집을 만들어. 돼지우리가 따로 없다니까? 그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해졌는지 이웃도, 친정도 다 알게 됐습니다. 시누이는 엄마 편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았죠. 엄만 너무 착해서 문제야. 새언니 좀 혼나야 돼. 요즘 며느리들 버릇이 없어. 남편은 점점 제 편이 아니었죠. 엄마도 나름 이유가 있으시잖아. 솔직히 엄마가 신혼집 위치를 여기로 안 하면 결혼 안 시킨다고 해서 여기 아파트 산 거고, 결과적으로 대박 맞은 건 맞잖아. 엄마가 예전부터 촉이 좋아서 여기 아파트 꼭 사고 싶다고 그랬거든. 근데 정말 대박 날 줄이야 누가 알았어? 이게 다 우리 엄마 공덕이잖아. 인정할 건 좀 인정하자.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죠. 시어머니는 전화로 명령했습니다. 저는 네가 다 붙여. 아침 일찍 와. 새벽 5시에 부엌 불을 켰습니다. 기름이 튀고 손은 화상으로 벌겋게 부풀었죠. 점심쯤 시누이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 하나, 그리고 무심히 던진 한마디. 새언니, 기름은 이렇게 두르는 거 아닌데요? 시누이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잔소리를 해댔죠. 그러면서 제 눈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엄마, 오빠한테 얘기해서 아파트 살 수 있게 돈 마련해 준다며. 그거 언제 돼? 지금 우리 전세 사는 아파트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야. 오빠가 돈 안 해준대? 아니면 새언니가 돈 안 해준대? 그러면서 저를 꼬나보는데 참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앞뒤로 얘기 들어보니 저희 사는 아파트가 많이 올랐으니 남편이 50% 지분을 가지고도 대출이 좀 잘 나오겠냐며,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저렴하니 남편 지분을 담보로 수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그런 중차대한 일을 저랑 하나 상의 없이 지르냐며 화를 내었고, 그런 일 없을 것 같다고 하니까 되려 시어머니가 제게 억지를 부리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라, 너희 아파트에 내 지분이 한 3억 원쯤 있는 거 잊었니? 그렇게 치면 나랑 우리 아들 지분이 너보다 더 많아. 안 되겠다. 아들에게 아파트 팔고 그거 팔리면 우리 모두 다 같이 모여서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손에 들린 젓가락이 딱 부러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던 우리 아파트의 명의 확인서를 띄웠죠. 공동 명의, 남편 50%, 나 50%. 다음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 집 팔면 돈은 내 목 먼저 줘야 해. 저는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죠. 어머니, 이게 등기부 등본이에요. 제 이름도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제 허락 없이는 매매도 안 되겠죠.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이에요. 어머니가 촉이 좋다고 해서 지분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날 모욕했다고 시댁 친척들에게 떠들고 다녔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정리를 시작했죠. 감정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증거와 절차만이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사본을 여러 부 출력했고 공동 명의와 근저당 내역,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자료까지 한 묶음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자료 묶음은 훗날 저를 구해낸 작은 방패가 되었죠. 일은 그로부터 며칠 뒤 벌어졌습니다. 낮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중개사무소였죠. 아파트 금매로 내놓으셨죠? 호가보다 조금 낮춰도 되나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제가요? 중개사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족 동의 다 받았다고 서류 협의만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내부 사진 촬영도 잡혔고요. 그 순간 제가 모르는 사이 우리 집이 무단으로 매물로 올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등줄기가 차가워졌죠. 저는 중개사무소에 정중히 말했습니다. 공동 명의자 동의 없이 내놓은 매물은 불법입니다. 오늘 촬영 불가합니다. 그리고 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도 불가해요. 이 통화 녹취하겠습니다. 중개사는 놀랐는지 사과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관리사무소에 연락이 왔죠. 낮에 외부인이 비밀번호 누르며 출입 시도한 CCTV가 확인됐습니다. 입주인 안전을 위해 경고문을 게시하겠습니다. 라는 통보였습니다. 조회해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 구경 온다며 이웃에게 공동 현관문을 열어달라고까지 한 거죠. 그 사실은 즉시 동네 맘카페에도 올라갔고 글 말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허락 없이 남의 집 문을 열 순 없습니다. 시어머니 단속 좀 하세요. 저는 그만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죠. 그날 오후 저는 현관 번호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했고 관리사무소에 무단 출입 금지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조치가 섬 넘음의 기록이자 제가 모종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단초가 되었죠.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왜 촬영을 막았느냐? 가족끼리 왜 유난이냐? 저는 담담히 말했죠. 공동 명의자가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만. 그 말을 끝으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중개사무소에서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이 모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중개사가 사실관계 정리를 원한다기에 저는 준비해둔 등기부 원본, CCTV 캡처, 관리사무소 공문, 통화 녹취록을 챙겨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자료를 펼쳤죠. 그 순간 좌중은 조용해졌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중개사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법적 문제 될 수 있으니 매물은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은 굳었고 시누이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내용 증명 초안을 탁자에 올렸습니다. 본인 동의 없는 주택 매물 등록, 열람, 촬영 시도, 공동현관 무단 출입 정황에 대해 재발 시 즉시 민형사상 조치 예정. 그 문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그렇게 끝났죠. 대놓고 소리치지 않아도 근거는 사람을 침묵시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냥. 저는 그 말을 막았죠. 한마디만 더 하면 진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이쯤 되면 규칙 사유가 당신에게 있다는 거 잘 알 거야. 양육권에 친권 다 뺏기고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다물어. 이 멍청이 같은 남편 놈아. 그리고 저는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 관련 의사결정은 명시적 동의 없는 외부 개입 금지, 열쇠 비밀번호 외부 공유 금지, 부동산 매각, 담보, 대출 협의는 서면 합의 필수, 가족, 친척 카톡방에 재산, 양육, 건강 관련 허위 발언 유포 시 즉시 법적 조치. 남편은 처음엔 당혹스러워했지만 결국 서명했죠. 중개사무소 녹취와 관리사무소 공문, 커뮤니티 글까지 본 뒤였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못 봤네. 작년 가을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뉴스에선 아파트가 더는 못 오른다라는 말과 막차를 타야 한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저는 숫자로만 판단하지 않기로 했죠. 내 마음이 이미 떠나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편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니가 말을 걸면 혹시 또 소문이 도는 건 아닌지 경계했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상투는 가격이 아니라 마음의 포화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직접 매도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정리한 자료 덕분에 아파트 매도는 순조로웠습니다. 당시 단지 최고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깔끔한 현금 매수자를 붙였습니다. 중개사가 마지막에 웃으며 말했죠. 이건 매도인의 내공입니다. 전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는 제게 시어머니가 아주 혹독하게 가르치셨거든요. 잔금 당일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삿날을 집안 행사처럼 만들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장 이사하며 절대 이사하는 집 주소를 알려주지 말게 했죠. 그렇게 저는 그 집을 팔고 강남권의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동 초입에서니 아이들 자전거가 단지 안을 둥글게 돌고 저녁이면 산책하는 부부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돈에 여유들이 있어서 그런가 다들 매너들이 좋더라고요. 택배 보관함이 널찍했고 어린이집은 단지 안 연결 통로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게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이없는 행동만 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새로 이사한 집에서 평안하셨을 텐데 본인 팔자 본인이 꼬우신 격이 돼버렸어요. 저는 시댁 가족 단체 카톡 퇴장과 함께 간단한 고지 한 줄을 남겼습니다. 아파트 매매 완료 후 새로운 아파트에 안착 마쳤습니다. 저희 부부와 아이의 생활 안전을 위해 더 이상의 연락을 중단하오니 할 말 있으시면 애 아빠한테 하시고요. 저와 아이는 찾지 말아주세요. 남편은 새집 거실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하더군요. 정말 미안해. 더 이상 엄마나 동생이 자기에게 찐따붙지 못하게 할 테니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줘. 당신 화 풀릴 때까지 내가 더 잘할게. 저는 남편의 말보다 그 간절한 눈빛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삿짐 마지막 상자에서 시어머니가 요구해 사드렸던 명품 가방이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생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장을 볼 때 튼튼한 쇼핑백이 필요했거든요. 물건의 용도를 바꾸면 의미도 따라 바뀌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주었던 명품 가방이 더 이상 굴욕의 증표가 아니라 살림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창밖을 보니 강남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고 단지 산책로의 가로등이 길을 따라 고르게 박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 스팸 차단 목록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 전화가 많이도 와 있었네요. 그걸 보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집값의 꼭대기에서 판 건 아파트가 아니라 제가 받았던 상처였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